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부동산 이야기 이기는 부동산법 채널입니다. 변호사들은 부동산 불황과 관련한 조짐을 의뢰인들이 주로 어떤 상담을 의뢰하는가에 따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하락 시기에는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이 계약과 관련한 상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상담, 이에 따른 신탁 관련 자문 등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13년 전, 10년 전 부동산 불황 시기에는 이것과는 다른 종류의 상담이 주로 있습니다. 부동산을 샀는데 계약을 유지하기 싫다. 부동산을 샀는데 줄줄이 담보가 붙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부동산을 샀는데 가격이 폭락해서 담보가 더 안 나온다. 이런 종류의 상담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부동산 불황 시기에 불황을 타고 호황을 누리기도 하는데요. 한창 부동산 불황일 때 법원에 제기된 소송들 및 그 결과들을 보면 2, 3년 후에는 그때가 불황이었구나. 이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감이 오게 됩니다. 금융사나 건설사 등이 불황과 관련해서 부동산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 터지기 시작하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시행사, 시행대행사, 관련 업계 등에서 법적인 분쟁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동산 불황의 조짐이라고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금융권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금리를 계속 올린다. 언제까지 올릴 거냐? PF 시장이 계속 얼어붙는다. 라는 말이 많죠.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있었는데 2011년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을 살펴보시면 2010년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쭉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에 딱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거예요. 2008년에 리먼발 모기지 사태를 좀 극복하나 싶었는데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죠.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는 사실 할 말도 많고 판례도 많아서 나중에 시간을 나면 별도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불황의 트리거가 되는 사건, 불황을 가중시키는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에 있어서 불황 딱 시작되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시면 피해 보상을 법적으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송을 제기해도 가해자들이 깡통 차버리면 보상받을 길이 없거든요. 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한번 보세요. 2011년 5월 2일 날 대검찰청에서 기소 자료 발표한 것을 보시면 결국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비리가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수많은 관련 형사, 민사 소송들이 줄을 이었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리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일 빨리 이루어져요. 형사는 빨리 이루어집니다. 법적인 규제 때문에 형사처벌은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임직원 징역 때린다고 해서 관련된 피해자들이 보상이 잘 이루어질까요? 이거는 완전히 별도의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환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러한 피해자들 소송, 배상 관련한 문제 해결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만 봐도 이게 아직도 10년이 지난 지금 계속 진행 중이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결국은 부동산 불황이 시작되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충 파악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 하여도 상대방이 줄 돈이 없다면 내가 보상받을 길이 없겠죠.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임직원들 내부 비리가 있는 그런 큰 사건은 이제 여기서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가지지 않는 상대, 그러한 상대와하고는 이제 거래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약서, 등기분 등본, 그러니까 상대방 기업이라면 뭐 기업 실적이나 기업 신용 조회 등을 통해서 먼저 상대방의 자금, 자산 능력을 파악한 후에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 세 번 상대방의 신용이나 이제 현금성 자산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게 깡통 회사가 아니다. 가압류할 자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후에 이제 아무래도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 아리까리한 문제가 생기시면 멀리 나가지 마시고 바로 법률 자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로서 매우 답답한 경우가 바로 이런 때예요. 초반에 법률 자문을 잘 받아서 대응했더라면 이 거래를 아예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리까리한 경우, 뭐 계약서에 문제가 생긴 경우, 뭐 아니면 여기서 이 회사의 그 기업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회사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도 거래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보상받으려 하시면 바로 앞에 부산저축은행 사태 소송과 같이 실질적인 보상의 길이 매우 요원해요. 2022년 그 불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황이 길어지다 보면 피해자가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연쇄부도의 시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줄줄이 소송이 이어져요. 따라서 승리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아니는 연쇄부도의 시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때 가면 매우 힘들어요. 따라서 선제적으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서도 손절의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손절이 매우 어렵다고 하시는 것을 많이 접하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도 이 손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은 부동산에 그래도 현물이 남아있지 않냐, 부동산이라도 남아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더 무서운 것이 매년 세금이 부과되고 대출이 있으시면 매달 나가는 이자들이 무섭죠. 매달 이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 손절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식, 코인 손절은 어쨌든 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불황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에 있어서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송 외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불황을 피하는 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기는 부동산법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